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네, 강의실이 바뀐 것 같죠? 네, 그동안 녹색 칠판에서 이게 하얀색으로 반전해가지고 했었는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광 화이트보드를 쌤이 이제 고무로 부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글씨가 잘 보이는 걸로 쌤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 네. 환경이 좀 더 달라지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열심히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선생님은 여러분 믿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만 더 힘내십시다. 100번이 머지않았습니다. 뭔가 100개를 한다는 거는 대단한 성취인 것 같아요. 푸시업을 100개를 한다, 한 번에. 꾸준하게 100개를 해왔다. 이 100개의 힘으로 또 200개, 300개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99번입니다. 가난은 대물림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가난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가난. 부자, 반대, 가난. 대물림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가난하면 그 아들, 딸, 자식들도 이제 가난해져서, 왜냐면, 또 부모님이 이제 가난하면 교육에 대한 것들,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보다 다양한 문화시설 혹은 뭐 좋은 대학, 학비가 비싼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자식 세대들이 더 좋은 기회를 이제 갖지 못하죠. 갖지 못하기 때문에 뭐 취업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사회 상층부로 더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내 자식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또 바르고 착하게 살아라. 사회에서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모님 세대였다면, 지금은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 양극화가 심해져서 결혼을 이제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결혼한다 하더라도 출산을 이제 못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 낳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은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해서 아이를 안 낳아. 그러니까 내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돈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계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난에 대한 문제가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전 글에서도 많이 좀 드러나 봤었죠. 그래서 이 글에서 우리 사회에 혹은 전 세계적으로 가난에 대한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 소득 불평등, 계층화,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로 1보다 낮아졌는데 선진국 평균은 1.6이었다. 평균에 비해서도 엄청 낮은 거죠. 이게 0.98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 엄마 아빠가 결혼하면 아이를 최소한 한 명이 낳으면 1이야. 합계 출산율이 1이야. 합계 출산율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전부 전 세계 낳는 명수가
전체 1명, 2명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 합계 출산율은 결혼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이가 몇 명이느냐 그게 합계 출산율인데 선진국은 평균 1.6이니까 뭐 1명 낳거나 2명 낳거나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0.98이니까 1명도 안 낳는 부모, 안 맞는 커플이 부모가 있다는 거지. 최소한 0.98이라는 얘기는 1보다 낮은, 즉 1명도 낳지 않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0.1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 인구의 감소 문제. 이후 더 낮아져 2019년 0.91을 기록했고 코로나19의 충격을 배경으로 작년에는 0.84까지 떨어졌다. 0.84.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0.84. 그러니까 신생아 수는 2019년에 30만 명에서 작년에는 27만 명으로 10% 감소했다. 이제 이 숫자가 뭐 3만 명 정도인데 뭐 대수냐 하지만 우리가 10%라는 것은 여러분 용돈의 10%를 엄마 아빠가 안 준다고 해보세요. 크게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전체 100에 10% 날아간 거야. 이건 굉장히 많이 크게 이제 줄어든 것이죠. 문제가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아이를 적게 낳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일하는 것, 소득 충격. 그러니까 고용이 잘 안 되니까 소득이 적잖아. 소득 충격이라는 거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얘기고, 또 비대면 생활 확산, 온라인 생활이잖아. 온라인 생활의 확산, 출산 계획의 취소.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아이를 낳는 계획을 세웠다가도 취소하는 거지. 등으로 2022년에는 앞으로 내년 출산율이 낮은 위치 시나리오인 0.72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구 쇼크나 인구 절벽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드디어 인구가 감소하고 말았다. 네.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계시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경제 성장과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일할 사람이 없고 또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지.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의 성장이 악영향이니까 성장이 잘 안 된다는 얘기지. 거리에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는 거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으면 좀 썰렁하고 좀 휑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재정이 이제 세금이야, 세금. 세금을 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정도 이제 악영향이니까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지니까 쓸 돈도 줄어들고 전체 경제가 줄어드는 거지. 쪼그라드는 거지. 자, 그 다음 3문단. 출산율 하락은 사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한 가치관의 변화와 일과 육아. 급속한 이때 성장이라는 거는 경제적 성장을 말하는 거겠죠? 한 가치관의 변화라는 말은 꼭 결혼할 필요 없다. 결혼 꼭 필요 없다라는 것과 일과 육아, 커리어 우먼 있잖아요.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여성의 지위. 이것도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해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 여성에게만 책임이 지워지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 어떤 제도의 변화가 더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돈이 많이 드는데 생활은 팍팍하고 소득이 없고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아이를 낳는 건 보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문단 보시죠. 특히 결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결혼 자체가 줄어.
그럼 결혼을 주니까 당연히 애들도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할 수 있겠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은 2011년 6.6이었는데 내년 하락해서 2020년은 4.2까지 낮았다. 그 1,000명당 혼인율이 4.2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혼인율이 낮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하락 속도가 매우 빨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쭉 떨어진다는 거지. 무엇보다 비혼 가정의 출산, 비혼이라는 말은 이렇게 혼인, 즉 법적으로 이제 결혼하는 거 있잖아. 법적 혼인이잖아. 혼인신고 같은 거. 법적인 혼인. 그러니까 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인 사유리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 없이 이제 사유리 씨가 혼자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길렀잖아. 정자은행에서 이제 정자를 공수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어. 그런데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단 말이지. 자, 이런 비혼 가정의 증가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요. 한국은 약 2%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선진국의 평균에 비해서 2%대 40%니까 압도적으로 엄청난 숫자로 낮은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이제 혼인하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그 사회적인 시각 때문에 뭐야 이렇게 막 우리 사회에 항상 정상 비정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우리랑 다르면 비정상이라고 막 욕하고 편견 갖고 막 사회적 소수자한테 막 이렇게 그런 시선이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즉 비혼 출산으로도 아이가 낳으면 꼭 결혼이 부담스러워도 아이 낳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더 안 낳아 아이를.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합법적인 일테면 시선으로 이제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결혼하면 이제 애 낳는 건데, 근데 이거 줄어드니까 애는 줄어들고 비혼 가정에 대한 시각 때문에 이렇게도 애가 안 낳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나고 이렇게도 안 나고 그 진퇴양난에 빠진 거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또 한 연구는 결혼한 여성만 대상으로 한 출산율은 꽤 높다고 보고한다. 이런 것도 있어. 결혼한 여성만 대상으로 할 때는 출산율은 좀 높아. 자, 그 다음에 오문안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갈게요. 지는 것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정단 혼인율의 하락은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그렇죠. 결혼할 필요 있어?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역시 결혼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볼 때 쌤도 결혼했지만 남자들은 보통 집을 좀 이제 전세나 혹은 사는 거 준비해야 되고, 또 여성들은 이제 신혼집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가 혼수 이런 것들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그동안 이제 내려왔던 그런 거라서 요즘 아파트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것들 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가정을 꾸리는 데는 안정적인 일자리, 따뜻한 보금자리,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신혼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약 2억 원에 이른다. 이 2억 원이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을 이제 보통 모으면 2억 원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10년 내로 못 얻어, 평범 월급쟁이가. 근데 결혼 정년기가 보통 30대 초반이라면 그때까지 아무런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2억을 마련한다? 어려운 일이지.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남자 나이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하고 하면 28, 29, 이때쯤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월급 모은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직급이 낮으니까 월급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2억을 마련한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어느 정치인의 파격적인 결혼 지원금 공약도 이해할 만하다. 결혼하면 결혼 지원금도 이제 준다라는 공약이 있었지. 최근 서울 집값은 크게 올라 평생 버는 소득으로 집 한 채 가질 수가 없으니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절망은 더 커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집이 없으니 어떻게 결혼할 것이며,
하는 그런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의 절망은 네,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정확하게 불평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는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불평등의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18년 30대 남성 임금 근로자 혼인율이 상위 10%, 즉 이제 소득의 상위 10%니까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결혼율이 86.3%야. 높지. 그런데 소득이 하락할수록 이게 내려가. 하위 10%. 이게 딱 있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상위 10%, 하위 10%니까 이제 1부터 10까지 좀 잘 살고 90부터 100까지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소득이 좀 낮은 그런 사람들의 혼인율은 봐봐. 86.3% 대 20.3%니까 얼마나 낮아? 불과했다.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지. 2008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92%, 57%였으니 그럼 봐봐. 지금이 2018년이고 2008년이잖아. 10년 만에 이거는 이렇게 좀 줄어들었잖아. 큰 차이가 별로 없어. 상위 10%는. 그런데 하위 10%는 절반 이상이 결혼했었는데 절반도 택도 반 넘게 뚝 떨어졌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 통계가 보여? 57대 20.3% 보여? 10년 만에. 요거는 줄긴 줄었지. 근데 4, 6 정도잖아. 얼마 안 되잖아. 근데 57에서 20.3이니까 얼마나 떨어졌어? 그러니까 10년간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혼인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또한 실제 연구했는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부모의 가구소득, 즉 부모가 잘 살면 자식도 잘 사회에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다. 집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가구소득이나 금융자산이 미혼 자녀의 결혼 확률에 유의한이라는 말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통계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책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그래. 내 자식만큼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잘 먹여야지.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무책임하게 결혼하고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남성은, 이분이 이제 이강국 교수님이 일본의 대학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일본 현실이 자꾸 들어올 수 있어.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인접해 있으니까 교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지. 또 일본은 이제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일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일본 현재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본 남성은 50살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생애 미혼율의 개념이 나왔네. 2015년 약 23%나 됐어. 많은 거지. 결혼을 못했으니까. 저소득층의 미혼율이 훨씬 높았다. 그렇지. 이것도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거지. 이것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여서 한국도 일본을 급속히 매우 빨리 쫓아가고 있어서 2025년에는 전체 남성의 약 5분의 1이, 즉 20%다, 20%.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럼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해?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또 이렇게 힘겹게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도 결혼을 해도 가난을 물려주기 싫고 아이가 자라서 나만큼의 삶도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했잖아. 책임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즉 내 자식이 잘 살 것인가 혹은 어렵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2009년에는 48.3%, 절반 이상은 잘 살 거다 라고 좀, 이게 낙관적, 이를테면 그래도 조금 낙관적 전망이라면 10년 만에 28.9%.
20%나 빠졌어. 마이너스 20%야. 비관적이라는 거지. 비관적이라는 거지. 감소했다. 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2년 동안 분만 건수, 아이 낳는 건수는 감소했지만 그중 저소득층 비율이 뚜렷이 줄어들었어. 반면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많이 낳고, 근데 소득이 낮으면 결혼도 안 돼, 취업도 안 돼, 뭐 출산율도 떨어져. 이렇게 너무 심해졌다는 거야. 10년 만에. 이제 결혼도 출산도 고소득층이 누리기 쉬운 사치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뼈아픈 진단입니다. 뼈아픈 진단이다. 뼈아픈 진단이다. 자,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좀 지울게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청년 세대와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다. 평가하고 있네요. 청년 세대의 어떤 경제적 자립을 위하고, 아까 여성은 일과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좀 이제 개선하는 쪽이에요. 아직 이게 어떤 정책인지 쌤은 연구가 좀 부족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지. 이분이 평가한 거, 교수님이 평가한 거니까. 그래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도 의견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이분은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공공투자와 교육을 확충하고, 왜냐면 돈이 없으면 교육도 못 받으니까, 투자 못 받으니까, 이 청년들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 뭘 더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 나라에서 이제 거의 국비 교육도 해주고, 그럼 좋지. 확충하고 늘리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이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이제 엄청난 얘기거리가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만 합시다. 강화해야 한다. 흔히들 부의 대물림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난은 대물림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걸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인트로 때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가난은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그런 현실이 못 돼. 지금의 구조가 내가 더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또 내가 결혼해서 혹은 결혼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못 사는 삶일 것 같아. 교육도 못 시킬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차라리 낳지 않겠다. 이렇게 단정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좀 바람직하지 않죠.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다는 거야. 세계적인 어떤 부의 양극화, 계층 간의 불평등, 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본소득 있잖아.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논의가 많이 활발히 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거든. 그때 이제 많이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글들이 아닌 좀 더 바람직하고 희망찬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쌤이 찾고 싶지만 그게 많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나아질 거다.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주변에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바뀔 수 있다. 관심조차 없다면 바뀌겠습니까? 그냥 그대로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뭐라도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고 우리 주변의 현실이 이러하다. 객관적으로 제 객관화해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현명한 지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